경찰이 프레리 레인에 있는 집으로 출동했을 때 뒷마당에서 가장 먼저 본 것은 새로 파헤쳐진 작은 구덩이 3개였습니다. 각 구덩이에는 수제나무 십자가가 박혀 있었습니다. 이 둔덕들의 크기는 순찰 경관에게 즉각적인 불안감과 그것들이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을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근처에는 정원용 삽이 놓여 있었고 나중에 범죄 과학수사팀은 그 위에서 집주인인 사라 젠킨스의 지문만을 발견하게 됩니다. 경찰관들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라는 거실 바닥에 소파에 등을 기댄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침묵하며 움직이지 않았고 마치 곁에 나타난 경찰관들을 알아채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텅 비어 있었고 멍했으며 마치 그녀가 이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밖에서는 이미 그녀의 남편인 데이비드 젠킨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을 부른 것은 그였고 그는 아내의 심리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 즉시 아내의 일기장을 경찰관들에게 건넸습니다. 일기장에는 엠마, 루시, 그리고 맷을 어떤 다가오는 어둠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불안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일기장 외에도 데이비드는 사라의 여동생과의 서신도 경찰에 제출했는데 거기서 여동생은 사라의 치료가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에 대한 걱정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증거들은 명백히 사라를 가리키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유일한 용의자였고 즉시 의사들의 감시해 병원으로 보내졌습니다. 범죄 과학수사팀은 현장에서 계속 작업했지만 다른 누군가의 연루를 나타낼 수 있는 다른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도착한 형사는 데이비드가 아내에 대한 증거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제공하는지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가 말을 많이 할수록 형사는 이 이야기에 뭔가 맞지 않는다는 의심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바로 이 느낌이 그를 더 깊이 파고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아침까지 브랜든 시에서는 누구도 젠킨스라는 성이 그렇게 어두운 맥락에서 들릴 것이라고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데이비드와 사라 가족의 이웃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뒷마당에서 본 것을 보고 오랫동안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젠킨스 가족은 항상 모범적인 가정으로 여겨졌고 심지어 경찰서에서 그들의 주소로 첫 신고를 받았을 때 경찰관은 처음에 어떤 실수라고 생각했을 정도였습니다. 당시 데이비드 젠킨스는 34살이었습니다. 그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가족 농장을 수년간 경영해 온 농부였습니다. 데이비드는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책임감 있고 근면하며 침착하고 항상 이웃을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장비를 빌려주거나 수확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거의 같은 시간에 일터에서 농산물 시장에서 지역사회 모임에서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라는 32살이었고 대부분의 시간을 집안일에 보냈습니다. 이웃들은 그녀를 매우 친절하고 상냥한 여성으로 기억했습니다. 사라는 집 앞 정원을 가꾸는 것을 좋아했고 종종 이웃들과 요리법을 교환했습니다. 아무도 그녀가 기분 나쁜 모습을 본 적이 없었고 그녀는 항상 미소를 지었으며 겉으로 보기에는 이 가족의 삶이 온기와 보살핌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젠킨스 가족은 거의 항상 함께 있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이웃들은 그들의 집을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음악이 자주 들려오는 곳으로 묘사했습니다. 한 이웃은 심지어 몇 년 동안 그 집에서 누군가 목소리를 높이거나 다투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역 축제나 행사에서 그들은 항상 함께 나타났고 완전히 행복하고 화목한 가족처럼 보였습니다. 그 끔찍한 아침이 오기 전 젠킨스 가족이 어떻게 살았는지 추가로 이해하기 위해 경찰은 그들의 집에서 사진 몇 장을 압수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사건이 있기 불과 몇 달 전인 2017년 7월에 찍힌 것으로 가족은 집을 배경으로 정원에서 촬영되었습니다. 데이비드와 사라는 카메라를 보며 미소 짓고 나란히 서 있고 그들 주위에는 당시 7살이었던 리암, 5살이 된 클로이, 그리고 최근에 겨우 3살이 된 막내 오웬 3명이 있었습니다. 5명 모두 너무나 행복하고 걱정 없어 보여서 뒷마당에서 본 것을 보고
이 사진을 본 경찰관들은 엄청난 부조화를 느꼈습니다. 이 사진은 수사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경찰이 신고를 받고 뒷마당의 데이비드는 경찰에게 그날 아침 6시쯤에 잠에서 깼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완전한 정적이었습니다. 보통 집은 훨씬 일찍 깨어났습니다. 그 시간에는 이미 계단을 오르내리는 발소리, 희미한 목소리, 부엌에서 나는 소리가 들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은 절대적으로 조용했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가장 먼저 리암, 클로이, 그리고 어린 오웬의 방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모든 침대가 비어 있었습니다. 이불은 마치 그들이 방금 일어나서 어딘가로 간 것처럼 살짝 젖혀져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사라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거실 바닥에 소파에 등을 기댄 채 앉아 있었습니다. 데이비드의 말에 따르면 그는 그녀의 이름을 여러 번 불렀지만 사라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앞만 바라보고 있었고 마치 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그는 뒷마당으로 나갔고 거기서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데이비드는 경찰에게 갓 파헤친 흙더미 3개와 십자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는 바로 그때 뭔가 아주 나쁜 일이 일어났고 이 일에 연루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그의 아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데이비드가 911에 전화한 것은 6시 23분이었습니다. 통화 녹음에서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명확했지만 분명히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교환원에게 아내가 끔찍한 짓을 저질렀을 수 있으며 리암, 클로이, 오웬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신문에서 데이비드는 침착하고 정확하며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최근 몇 달간 사라의 상태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며 그녀가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사라가 아이들을 어떤 다가오는 어둠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쓴 일기장을 다시 언급했고 또한 사라의 심각한 상태를 확인시켜주는 그녀의 여동생과의 서신이 담긴 자신의 휴대폰을 경찰에 제공했습니다. 수사관들에게 이 정보는 핵심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그림은 명확하게 그려졌고 동기는 이해할 수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 형사는 나중에 다른 점이 그를 혼란 수사가 시작된 지 며칠 후 경찰은 법의학 연구소로부터 첫 공식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이 보고서의 주요 항목은 젠킨스 집 뒷마당에서 3개의 십자가 옆에서 발견된 바로 그 삽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것이 이 사건의 중심 증거가 될 것이라는 점은 명백했고 이제 그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도구를 철저히 조사하고 명확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삽자루에 있는 지문은 사라 젠킨스의 것이었습니다. 금속날에서는 토양 입자가 발견되었고 범죄 과학수사팀은 이를 마당에 있는 3개의 새로운 흙더미에서 채취한 토양 샘플과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100% 일치했습니다. 연구소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십자가로 표시된 3개의 구덩이는 바로 이 삽으로 파헤쳐졌다는 것입니다. 경찰의 눈에는 이것이 사라의 유죄를 입증하는 거의 반박할 수 없는 강력한 증거로 보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수사관들은 데이비드 젠킨스의 증언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는 여전히 사라가 최근 몇 달 동안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였고 이상한 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전에 그곳에서 삽을 본 적이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도구들은 항상 작은 창고에 보관되었고 이전에는 사라가 정원 가꾸기나 흙 파는 일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수사팀은 가장 끔찍한 의심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거나 반박하기 위해 발굴 작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두가 이 단계가 수사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은 최대한의 신중함과 주의를 기울여 진행되었습니다. 매우 조심스럽고 체계적으로 작업하면서 범죄 과학수사팀은 3개의 흙더미 각각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순간 수사관들, 이웃들, 심지어는 온갖 것을 봐온 경험 많은 경찰관들까지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첫 번째 무덤은 2시간 만에 완전히 파헤쳐졌습니다. 그 안에서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흙뿐, 예상했던 것의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흙 한 삽 한 삽을 신중하게 파헤치며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두 번째 구덩이 역시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런 흔적도 유해도 없었습니다. 마침내 세 번째 무덤까지 완전히 파헤쳐졌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자 발굴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완전한 당혹감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명백하고 거의 증명된 비극처럼 보였던 것이 갑자기 완전히 다른 이야기로 변해버렸습니다. 빈 무덤이라는 사실은 수사팀뿐만 아니라 사건을 지켜보던 지역 주민들까지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한편으로는 남편의 증언과 기록으로 확인된 심각한 심리적 문제를 가진 어머니 사라 젠킨스가 있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무서운 무언가를 위해 준비된 것이 분명하지만 어쩐지 채워지지 않은 채 남아있는 3개의 빈 구덩이가 있었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까워 보였던 수사는 갑자기 큰 걸음을 뒤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논리적이고 명확해 보였던 증거와 사실들은 매우 복잡한 수수께끼로 변했습니다. 이전에 경찰이 마주했던 질문, 누가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 은 급격히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이제 수사관들은 범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리암, 클로이, 그리고 어린 오웬이 사라질 수 있었던 곳, 즉 전혀 다른 무언가를 찾아야 했습니다. 곧 경찰은 데이비드로부터 또 하나의 중요한 증거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사라의 개인 일기장을 수사관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는 사라의 물건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기장은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페이지들은 여기저기 구겨져 있었고 기록들은 종종 중단되고 혼란스러웠으며 분명히 심각한 정신적 혼란 상태에서 쓰인 것이었습니다. 형사들의 특별한 관심을 끈 것은 2017년 8월 15 일자 기록이었습니다. 사라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들이 나를 보고 있어. 나는 그들의 시선을 계속 느껴. 나는 그들을 숨겨야 해. 아무도 찾지 못할 곳에. 글씨는 떨리는 손으로 거의 알아볼 수 없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기록들이 많았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비슷한 스타일로 쓰여 있었습니다. 짧고 불안하며 어떤 명확성도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단어들은 뒤섞여 있었고 때로는 한 문장을 시작했다가 갑자기 다른 문장으로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페이지들이 이상한 기호와 그림들로 덮여 있었는데 나중에 심리학자는 이를 심각한 정서적 긴장과 혼란의 징후로 해석했습니다. 일기장 외에도 데이비드는 사라의 여동생과 자신 사이의 서신이 담긴 휴대폰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한 메시지에서 사라의 여동생은 이렇게 썼습니다. 그녀와 아이들이 걱정돼. 그녀는 계속해서 리암, 클로이, 오웬을 존재하지도 않는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말해. 다른 서신에서는 여동생이 사라가 의사가 처방한 약을 복용하는 것을 중단했다고 언급했는데 그 약이 자신의 상태를 더 악화시킨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수사관들이 이 문서들을 검토했을 때 그들은 사라가 정말로 제정신이 아니었고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었다는 것에 거의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일어난 일의 전체적인 그림은 매우 설득력 있어 보였습니다. 일기장의 기록과 서신, 삽에 남은 지문, 사건 당일의 이상한 행동, 그리고 외부인의 개입 흔적이 없다는 것까지 모든 것이 사라를 가리켰습니다. 일기장을 연구한 심리학자들은 그 기록들이 실제로 심각한 정신적 문제를 증명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들은 기록의 작성자가 분명히 방향 감각을 잃고 지속적인 불안과 공포를 겪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팀에게 이것은 거의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의 결과를 알게 된 이웃들과 지인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모두 사라를 항상 차분해 보였던 상냥하고 친절한 여성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미소 뒤에 그런 것이 숨겨져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마을에서는 이 주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고 곧 대부분의 지역 주민들은 사라만이 유죄일 수 있다는 쪽으로 의견이 기울었습니다. 사라 자신은 완전한 침묵을 지켰습니다. 경찰이 그녀를 거실 바닥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한 순간부터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이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려던 의료진은
수사관들에게 그녀가 아마도 어떤 강한 충격을 겪었고 그것이 이런 반응을 일으켰을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은 이것이 어떤 심각한 행동을 저지른 후 그녀의 정신이 보인 일종의 방어 반응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경찰은 공식적으로 사라를 이 사건의 유일한 용의자로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그녀를 전문가들이 관찰할 수 있고 동시에 주변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보안 의료시설에 수용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올바른 결정처럼 보였습니다. 명백한 유죄가 문서, 증거, 그리고 증언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 수사는 거의 완료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경찰은 사라의 유죄를 입증할 설득력 있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고 일어난 일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녀의 유죄를 의심했던 사람들조차도 사건 자료를 검토한 후에는 다른 설명이 있을 수 없다는 생각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러나 데이비드의 이상한 침착함과 설득력에 처음으로 주목했던 바로 그 형사는 다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를 불안하게 한 것은 사라의 유죄를 가리키는 모든 증거가 바로 그녀의 남편에 의해 경찰에 제출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더욱이 그는 그것들을 자발적으로 그리고 거의 즉시 제출했습니다. 수사관은 데이비드가 왜 그렇게 빨리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고 다른 설명을 찾으려 하지 않고 즉시 아내를 지목했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심조차도 아직은 한 사람의 생각에 불과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사건은 한 방향으로 계속 진행되었고 사라는 주요하고 유일한 용의자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수사팀 앞에는 새로운 과제가 놓여 있었습니다. 만약 마당에 무덤이 비어 있었다면 리암, 클로이, 그리고 어린 오웬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수사 책임자인 마일즈 형사가 데이비드 젠킨스를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의기소침하고 완전히 무너진 사람을 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 친척들은 실종된 사람들을 찾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의 행동은 형사에게 즉시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남자는 울지도 않았고 수색 진행 상황에 대해 질문하지도 않았으며 리암, 클로이, 오웬을 찾기 위해 어떤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조차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관심사는 전혀 다른 세부 사항에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내 사라 젠킨스의 상태와 수사에서의 그녀의 위치였습니다. 이 상황은 마일즈에게 의심스럽게 보였고 그는 이를 공식 보고서에 기록했습니다. 형사는 이전에 데이비드가 경찰에 제출한 문서들을 주의 깊게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사라의 의료 기록에 관심이 갔습니다. 마일즈는 용의자의 전체 의료 기록을 얻기 위해 지역 병원에 공식 요청을 보냈습니다. 의료기관으로부터의 답변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고 이미 복잡한 사건에 추가적인 어려움을 더했습니다. 의료 기록에 따르면 사라는 이전에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으며 의사의 감독하에 명확하게 정해진 치료 과정을 밟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사라는 진료 약속에 나타나지 않았고 처방된 약 복용을 중단했습니다. 의사의 말에 따르면 사라는 약이 도움이 되지 않고 자신의 상태를 악화시킬 뿐이라고 불평했습니다. 이 정보는 이전의 수사관들에게 아내가 의학적 도움을 단호히 거부하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던 데이비드의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었습니다. 이 모순은 마일즈가 상황을 다르게 보게 만들었습니다. 수사관에게는 부부의 개인적인 관계와 가족 생활의 상황을 더 자세히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그는 젠킨스 가족의 이웃들과 지인들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비록 이웃들은 이전의 경찰에게 가족의 완벽한 평판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이제 형사와의 상세한 대화 후에 새로운 세부 사항들이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어 한 이웃은 약 한 달 전에 우연히 뒷마당에서 사라와 데이비드 사이에 짧지만 감정적인 다툼을 목격했다고 기억해냈습니다. 그때는 그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것이 그들을 그런 상태로 본 유일한 때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형사는 또한 사렉에 직접 접근하여 1차적인 정신 감정을 실시하고 그녀와 직접 대화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의료기관에 보낸 요청은 환자가 약물로 인한 혼미 상태에 있으며 현재 상태로는 필요한 검사나 신문을 진행할 수 없다는 메모와 함께 반환되었습니다. 사라의 상태는 마일즈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병원으로 이송되기 전까지 완전히 무관심했지만 어떤 강력한 약물에 영향해 있지는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형사 앞에는 새로운 수수께끼가 나타났습니다. 왜 사라는 그런 상태에 있으며 여성이 이미 혼미 상태에 있었는데 누가 그렇게 집중적인 약물 치료를 지시했는가? 마일즈는 사라와의 대화 없이는 사건을 진전시키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또 다른 상황에 불안해했습니다. 바로 데이비드가 아내를 이 시설에 수용하는 데 동의했고 그녀의 의료 절차를 통제하는 유일한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수사관에게는 일어난 일의 그림이 처음에 보였던 것만큼 간단하지 않다는 것이 점점 더 명백해졌습니다. 마일즈는 이전에 많은 유사한 사건들을 다루었고 언뜻 보기에 너무나 명백하고 논리적으로 보이는 상황들이 종종 그 이면에 전혀 다른 동기와 상황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젠킨스 가족에게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사라가 격리되어 누구와도 소통할 수 없게 되는 것으로부터 누가 이익을 얻을 수 있었는지를 알아내야 했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는 거의 완료된 것처럼 보였던 수사는 이제 점점 더 새롭고 복잡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마일즈 형사는 이전에 명백한 증거로 제시되었던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에 빛을 비출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사라 자신은 완전히 접근할 수 없었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증언을 제공한 유일한 사람인 그녀의 남편 데이비드는 점점 더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바로 이 순간 수사는 사라 젠킨스의 직접적인 증언을 얻을 수 없다는 객관적인 문제에 부딪혔고 이는 추가적인 사건의 진전을 완전히 멈출 위험이 있었습니다. 마일즈는 그녀의 말과 설명 없이는 수사가 앞으로 나아가기 어려울 것이며 차분하고 자신감 있는 증언을 하는 데이비드는 실종된 사람들의 운명을 밝히는데 수사를 도울 생각이 없어 보인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대신 그는 사라가 주요 용의자로 남고 격리된 상태에 있기를 선호했습니다. 이 상황은 형사에게 데이비드 젠킨스가 한 모든 말을 더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신시켰습니다. 비록 공식적으로 사라는 주요 용의자로 남아 있었지만 마일즈 형사에게는 이 이야기에서 모든 것이 언뜻 보였던 것처럼 간단하지 않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지 며칠 후 데이비드 젠킨스는 갑자기 한 지역 TV 채널과 인터뷰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바람 자체는 마일즈 형사에게 약간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언론의 과도한 관심을 피하고 카메라와 마이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비드는 화면에서 완전히 침착해 보였습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며 신중하게 단어를 선택하고 자신의 말에 무게를 더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멈추었습니다. 인터뷰 동안 데이비드는 가족이 항상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했다고 여러 번 강조했으며 일어난 일을 사랑하는 아내를 앗아간 질병 외에는 아무도 비난할 수 없는 비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사라가 자신의 상태를 극복하도록 돕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불행히도 질병이 더 강했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는 리암, 클로이, 오웬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고 질문을 유발할 수 있는 어떤 언급도 피했습니다. 그의 주요 생각은 오로지 사라와 그녀의 슬픈 상태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누군가를 찾거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려 하지 않고 대중의 의식 속에 명확한 이미지를 고정시키고 싶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라는 유죄이지만 그녀의 죄는 그녀의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인터뷰 다음 날 형사를 더욱 경계하게 만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금융감시 시스템은 데이비드가 농장의 공식적인 가치평가를 요청하기 위해 지역 은행에 연락했다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 이유로 그는 의료비와 개인적인 빚을 갚기 위해 재산을 곧 팔아야 할 수도 있다는 필요성을 들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가족에게 일어난 일을 고려할 때 이것은 매우 논리적이고 정당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경험 많은 형사는 보통 이런 행동은 다른 모든 방법이 소진된 후에 훨씬 나중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데이비드는 매우 빠르고 단호하게 행동했으며 마치 미리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일즈는 데이비드의 행동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결정했고 몇 가지 작지만 의심스러운 세부 사항들을 더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웃들의 말에 따르면 실종된 지 불과 며칠 만에 데이비드는 사라의 옷과 개인 소지품을 포함한 대부분의 개인 물품을 집에서 치웠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는 일어난 일을 상기시키는 것을 보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수사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행동은 그다지 전형적이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오기를 바라며 그들의 물건을 가능한 한 오래 보관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상하고 모순적인 그림으로 맞춰졌습니다. 형사 앞에는 공식적으로는 피해자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슬퍼하는 아버지나 남편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냉정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침착함, 재정 문제를 즉시 해결하려는 노력, 그리고 사라를 유일한 가해자로 대중의 의식 속에 각인시키려는 시도, 이 모든 것이 형사로 하여금 데이비드의 모든 움직임을 주의 깊게 지켜보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마일즈 형사는 리암, 클로이, 오웬이 실종되기 전 기간 동안의 데이비드의 전화 통화 및 이동 데이터 상세 내역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수사 당국의 눈에 데이비드가 이제 잠재적으로 의심스러운 인물로 간주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첫 번째 공식적인 조치였습니다. 비록 공개적으로는 그가 여전히 상황의 희생자로 보였지만 경찰에게 그의 행동은 이미 매우 심각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었습니다. 형사에게 이것은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수사는 주로 데이비드 자신이 제시한 버전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거의 아무도 그의 말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고려할 때 경찰은 처음으로 이 이야기에서 그의 가능한 역할도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형사들 앞에는 슬픔에 완전히 잠겨 있어야 할 것 같지만 동시에 재정 문제를 해결하고 아내에 대한 여론을 형성하는 데 성공한 사람, 데이비드 젠킨스의 침착함과 계산적인 태도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이해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덤이 비어 있었다면 리암, 클로이, 그리고 어린 오웬이 실제로 어디로 사라질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형사들이 데이비드의 휴대폰 이동 경로 보고서를 받았을 때 그들은 즉시 자신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데이비드는 실종된 밤, 즉 9월 2일에서 3일로 넘어가는 밤에 집을 떠난 적이 없다고 자신 있게 주장해 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저녁을 상세히 묘사하며 11시쯤 잠들었고 아침 6시쯤 일어나 집이 비어 있고 사라는 거실에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명확하고 논리적이며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일즈 형사의 손에는 데이비드의 말과 완전히 모순되는 문서가 있었습니다. 기술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새벽 4시 30분에 휴대폰이 다시 젠킨스 집 근처에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은 데이비드가 하룻밤 사이에 꽤 긴 거리를 왕복했으며 이에 대해 경찰에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더욱이 그는 모든 증언에서 그날 밤에는 마당에도 나가지 않았다고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이 정보는 그가 세심하게 구축한 경찰에게는 이미 최종적인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던 이야기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마일즈 형사에게 이러한 발견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데이비드가 의도적으로 수사를 오도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았습니다. 마일즈는 그가 새로운 정보에 어떻게 반응할지 보기 위해 즉시 그를 재신문을 위해 소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신문 중에 데이비드는 처음에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부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데이터 출력물이 제시되자 그는 재빨리 전술을 바꾸어 그날 밤 모텔 근처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혼자 생각할 시간을 갖기 위해 그곳에 갔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사가 왜 이 여행을 숨겼는지 묻자 데이비드는 경찰이
자신이 관련 없는 일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버전은 마일즈를 전혀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형사는 정상적인 사람, 특히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은 결코 그렇게 중요한 세부 사항을 숨기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더욱이 집에서 무섭고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 밤에 외딴 모텔로 여행을 떠나는 것은 전혀 비논리적으로 보였습니다. 왜 하필 모텔이었을까? 왜 그렇게 멀리? 왜 사라가 자신의 말에 따르면 심각한 상태에 있었던 그 밤에? 이 모든 것은 데이비드가 제공하지 못하거나 원치 않는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마일즈는 크로스로드 모텔의 행정부에 연락했습니다. 접수대 직원은 그날 밤 데이비드와 닮은 남자를 실제로 보았다고 확인했지만 그는 방을 빌리지 않았고 모텔 부지에 불과 몇 분 동안만 머물렀다고 말했습니다. 형사와의 대화에서 직원은 그 남자가 긴장해 보였지만 혼자는 아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근처에는 엔진이 켜진 차가 서 있었고 그 안에는 다른 사람이 있었지만 그를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러한 증언 후 경찰은 데이비드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신했습니다. 수사팀은 그의 진실성을 의심할 첫 번째 심각한 이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마일즈 형사는 이 모순을 공식적으로 기록하고 검찰에 데이비드 젠킨스의 사건 내 지위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단순한 증인으로 간주될 수 없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의 지위는 수사 관심 대상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이제부터 경찰이 그의 모든 움직임, 모든 대화, 그리고 그의 삶의 모든 세부 사항을 더 면밀히 조사할 것임을 의미했습니다. 데이비드의 지위를 변경하기로 한 결정은 한편 수사관들은 이 사건의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감정 보고서들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사라 젠킨스는 그녀의 개인적인 기록과 행동으로 확인된 매우 심각한 정신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과학적 연구 결과는 전혀 다른 그림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로 독성학 연구소의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라가 최근 몇 달 동안 어떤 약물을 복용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녀의 머리카락 샘플을 조사했습니다. 데이비드의 말에 따르면 그녀가 정기적으로 복용했어야 할 처방된 항구울제 플록세틴의 흔적이 발견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주장과는 달리 사라의 몸에서는 플록세틴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독성학자들은 다른 물질인 졸피뎀을 발견했는데 이는 졸음, 의식 혼란, 공간 진압력 상실을 유발하는 강력한 진정제였습니다. 이 약은 사라의 주치의가 처방한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형사들로 하여금 사라가 이 약을 어디서 구했으며 왜 처방된 치료제 대신 그녀의 몸에서 발견되었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질문은 단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데이비드 젠킨스가 아내의 상태에 대해 말한 모든 것을 심각하게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문서는 사라의 일기장을 연구한 필적 감정 전문가의 보고서였습니다. 이 일기장은 이전에 데이비드가 그녀에 대한 주요 농어로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일기장의 앞뒤가 맞지 않고 불안한 기록들이 사라를 정신이 불안정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잠재적인 위협이 되는 사람이라는 주된 이미지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는 예상치 못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일기장의 기록들은 필적을 모방한 명확한 흔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는 인위적인 떨림, 과도하게 강조된 글자의 불규칙성, 그리고 누군가가 의식적으로 자신의 자연스러운 필체를 왜곡하려고 할 때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필기 특징을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는 자신의 결론에서 일기장은 실제 정신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불안정하고 불안한 환상을 만들고 싶었던 사람이 쓴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처음으로 수사팀은 데이비드가 제시한 주요 증거 중 하나가 위조되었다는 실질적인 증거에 직면했습니다. 얻어진 결과들은 사라가 주요 용의자였던 공식적인 사건 버전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형사들 앞에는 전혀 새로운 현실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라는 범죄자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시나리오의 희생자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질문은 누가 이 시나리오를 조직했으며 왜 그렇게 세심하게 사라를 심각한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보이게 하려고 노력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결론들 이후 마일즈 형사는 이전의 모든 사건 자료를 주의 깊게 재검토했습니다. 처음부터 사라의 유죄를 그렇게 설득력 있게 증명했던 모든 정보가 한 사람, 즉 데이비드 젠킨스로부터 나왔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바로 그가 경찰에 일기장을 넘겨주었고, 바로 그가 사라가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렸고 지속적으로 한구울제를 복용했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사팀의 손에는 그의 말을 완전히 반박할 수 없는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더욱이 수사관들은 이전에 사라의 정신질환으로만 설명되었던 그녀의 상태가 이제는 그녀의 몸에서 발견된 바로 그 졸피뎀에 의해 인위적으로 유발되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약을 바꿔치기 하여 여성을 완전한 무력감과 주변 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사라는 단순히 용의자가 된 것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단계적으로 용의자로 만들어졌습니다. 마일즈와 그의 팀에게 이러한 결론은 충격적인 발견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사라는 거의 유일한 가능한 범인으로 인식되었고 모든 노력은 그녀의 유죄를 입증하는 데 집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림은 완전히 반대로 보였습니다. 사라는 자신의 의지와 이해와는 반대로 유죄로 만들어진 사람일 수 있었습니다. 진짜 범죄자는 그동안 자유롭게 행동하며 수사의 흐름을 조종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수사팀은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고 수색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했습니다. 형사들은 더 이상 데이비드를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비극의 희생자가 된 사람으로 간주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모순, 너무나 많은 의문과 위조가 그로부터 나왔습니다. 이 순간부터 공식적으로 사라는 주요 용의자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제 경찰은 그녀를 범죄자가 아니라 끔찍하고 복잡한 음모의 중심에 놓인 사람으로 다르게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이 모든 것 뒤에 누가 있었는지, 그리고 데이비드 젠킨스가 왜 자신의 아내를 범죄자로 만들기 위해 그렇게 필사적으로 노력하여 겉보기에는 완벽했던 자신의 삶까지 파괴했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사라의 유죄에 대한 버전이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한 후 경찰은 데이비드 젠킨스의 전화 통화와 메시지를 더욱 주의 깊게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뜻 보기에 그의 서신은 매우 평범해 보였습니다. 업무 관련 전화, 이웃 및 친척과의 서신 등 의심스럽거나 특이한 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수사팀의 주의를 끈 한 번호가 있었는데 그 번호는 지금까지 어쩐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이 번호로 데이비드에게 총 157건의 전화와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연락은 보통 친한 친구나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번호의 소유자는 전화기에 어떤 이름으로도 저장되어 있지 않았고 단지 AK라는 이니셜로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수사관들에게 당연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경찰이 통신사로부터 공식 정보를 받았을 때 그들 앞에는 이 복잡한 이야기에 전혀 새로운 측면이 펼쳐졌습니다. 그 번호는 29살의 여성 안나 카터라는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었는데 그녀는 브랜든이 아닌 젠킨스 농장에서 거의 1000km 떨어진 캘거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그녀의 이름은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데이비드의 증언에도 이웃이나 지인들과의 대화에도 없었습니다. 수사팀은 이 여성이 누구이며 어떻게 데이비드와 관련될 수 있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경찰관들은 곧 또 다른 중요한 세부 사항을 알아냈습니다. 데이비드가 경찰에 전화해 집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하기 바로 전날인 9월 2일, 안나 카터는 위니펙 공항에 도착하여 차를 렌트했습니다. 이 정보는 날짜의 우연이 너무 의심스러웠기 때문에 즉시 수사관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데이비드와 수백 번 연락을 주고받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사건 현장 근처에 나타난 미지의 인물의 등장은 분명히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경찰관들은 신속하게 안내에 대한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언뜻 보기에 데이비드와 그의 가족의 삶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캘거리에 거주하며 작은 회사에서 관리자로 일하고 경찰의 시야에 들어온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형사들이 그녀의 이동 경로와 연락처를 더 많이 조사할수록 더 많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데이비드와 안나의 관계는 적어도 1년 이상 지속되었으며 그들이 주고받은 전화와 메시지는 잦고 길었습니다. 데이비드는 가까운 연락처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을 받았을 때조차도 이 사람에 대해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안나가 누구이든 간에 그의 삶에서 중요하지만 비밀스러운 역할을 했다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를 받은 후 수사관들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즉시 캘거리 경찰에 연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동료들에게 알려진 모든 사실을 알리고 안나 카터의 거주지에 대한 비공개 감시를 설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수사 작전은 갑자기 2개의 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젠킨스 사건은 완전히 새로운 수준의 복잡성과 심각성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안나의 집에 대한 감시는 즉시 설정되었지만 그녀는 매우 침착하게 행동했고 이웃이나 동료들에게 의심을 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직장에 출근하고 정기적으로 식료품을 사러 나갔으며 주기적으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그녀가 숨어 있거나 데이비드와의 관계가 발각될 것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서두르지 않고 그녀를 미리 놀라게 하지 않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일즈 형사는 이 이야기의 2번째 인물, 특히 데이비드와 그렇게 적극적으로 관련된 인물의 등장이 실제로 일어난 일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만약 데이비드가 정말로 혼자 행동하지 않았다면 리암, 클로이, 오웬의 실종 뒤에는 명확하고 미리 준비된 계획이 있었을 것입니다. 안나 카터는 단순한 증인이나 지인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그녀의 기여가 결정적일 수 있는 공범일 수 있었습니다. 이제 형사들 앞에는 데이비드와 안나 사이의 진정한 관계의 성격을 밝혀내는 가장 중요한 과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여성이 정확히 어떤 목표를 추구했는지, 왜 그날에 도착했는지, 그리고 이 모든 비극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해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데이비드의 이상하고 모순적인 행동을 설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종된 사람들의 운명에 빛을 비출 수 있었습니다. 간단하고 명확한 사건처럼 보였던 것이 여러 도시와 많은 새로운 등장인물을 아우르는 다층적인 수사로 변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데이비드 젠킨스의 삶을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고 그가 그렇게 열심히 만들어낸 사랑하는 남편과 아버지의 이미지 뒤에 실제로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이 세심하게 계획된 외관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재정 조사 과정에서 모두가 성공적인 가족 기업으로 알고 있던 농장이 실제로는 파산 직전에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수입은 계속해서 감소했고 빚은 놀라운 속도로 증가했습니다. 데이비드는 농장을 유지하기 위해 대출을 받으려고 여러 번 은행에 연락했지만 매번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은행 요청은 전혀 다른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리암, 클로이, 오웬이 실종되기 몇 주 전 그는 브랜든과 그의 가족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전혀 다른 주에서 시작하려는 사업을 위해 대규모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이 발견 자체만으로도 의심스러워 보였지만 놀라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수사관들은 몇 년 전 사업에서 손을 떼고 다른 프로젝트에 종사하기로 결정한 데이비드의 전 사업 파트너를 찾아내어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말한 것은 경찰에게는 계시와도 같았습니다. 파트너의 말에 따르면 데이비드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삶을 결코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정생활이 자신을 질식시키고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게 한다고 끊임없이 불평했습니다. 어느 날 특히 힘든 재정적인 달을 보낸 후 그는 파트너에게 이제는 불길하게 들리는 말을 했습니다. 가족은 나를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앵커야. 그들 없이는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고 마침내 내가 항상 원했던 대로 살 수 있을 텐데. 이 말들은 일어나는 일의 이제 수사팀은 이전에 이해할 수 없었던 동기를 명확하게 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아내로부터 떠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욕망이 아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자신의 삶을 완전히 초기화하고 빚, 농장,
그리고 그의 말에 따르면 앞으로 나아가는 데 방해가 되는 가족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에게 가족은 장애물이자 마침내 자유를 느끼고 완전히 새로운 것을 건설하기 위해 버리고 싶은 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발견들을 배경으로 경찰은 또한 그와 안나 카터의 관계가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수사관들은 안나가 단순히 데이비드와 연락을 유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추구했던 새로운 계획, 새로운 삶의 일부였습니다. 바로 안나와 함께 그는 과거의 문제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그녀가 그의 재정적 어려움에 대해 오랫동안 알고 있었고 이사와 새로운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지지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젠킨스 가족 구성원들의 실종이 아마도 9월 사건 훨씬 이전에 치밀하게 계획되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마일즈 형사에게 이 정보는 데이비드가 단순히 수사를 오도한 것이 아니라 명확하고 미리 계획된 의도를 가지고 행동했다는 최종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가 이웃들과 언론 앞에서 열심히 유지했던 이상적인 이미지는 이제 완전히 거짓으로 보였습니다. 그의 모든 슬픔, 그의 인터뷰, 그리고 사라를 유죄로 만들려는 시도들은 이제 계획된 조작의 일부로 인식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사팀에게는 일어난 일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그림이 형성되었습니다. 데이비드 젠킨스는 새로운 삶을 방해받지 않고 시작하기 위해 자신의 이전 삶과 모든 의무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가족은 그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제거해야 할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이해할 수 없었던 모든 세부 사항들, 그의 침착함, 농장 매각에 대한 그의 서두름, 아내를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게 보이게 하려는 그의 시도들, 은 이제 이 어두운 논리에 완벽하게 들어맞았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받은 후 수사관들은 마침내 동기를 공식화했습니다. 재정적 어려움과 새로운 삶을 위해 가족의 책임이라는 부담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이 데이비드가 그렇게 잔인하고 복잡한 범죄를 조직한 주된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제 경찰은 실종된 사람들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일의 배후에 데이비드가 있었고 의도적으로 사라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했습니다. 수사관들에게 이것은 누가 이 끔찍한 이야기의 진짜 조직자인지에 대한 의심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수사의 새로운 단계를 위한 명확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데이비드가 신문실에 들어왔을 때 그는 수사관들이 이미 그에게 혐의를 제기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수집했다는 것을 아직 몰랐습니다. 그는 침착해 보였고 심지어 약간 자신만만해 보였으며 아마도 어떤 의심이든 다시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것이 다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마일즈 형사는 즉시 그의 앞에 출력물과 사진이 담긴 폴더를 놓았습니다. 데이비드는 무관심하게 그것을 쳐다보았고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때 형사는 침착하게 경찰이 최근 며칠 동안 알아낸 모든 것을 열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에게는 9월 3일 밤에 그의 휴대폰이 그가 여러 번 주장했던 집이 아닌 크로스로드 모텔 근처에 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기지국 데이터가 제시되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약간 긴장했지만 재빨리 정신을 차리고 그날 밤에는 바람을 쐬고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그냥 언급하는 것을 잊었다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부자연스럽게 들렸지만 데이비드는 경찰이 그 이상을 증명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은 그에게 숨 돌릴 틈을 주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그는 그 사건이 일어난 바로 그날 위니펙 공항에서 찍힌 안나 카터의 사진을 그의 앞에 놓았습니다. 그녀의 사진을 본 데이비드는 신문 내내 처음으로 눈에 띄게 창백해졌고 시선을 옆으로 돌렸습니다. 마일즈가 이 여성이 누구이며 왜 그가 그녀와 100번 이상 연락했는지 직접 물었을 때 데이비드는 그녀를 본 적이 없으며 누구에 대해 이야기하는지 모른다고 날카롭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불안함이 묻어났고 손은 눈에 띄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사관은 데이비드에게 명백한 것을 부인하려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이해시켰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사라가 처방된 약을 복용하지 않았고 대신 그녀의 몸에서 아무도 처방한 적이 없는 강력한 진정제인 전혀 다른 물질이 발견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독성학 검사 결과를 침착하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 말이 들렸을 때 데이비드는 완전히 침묵에 빠졌고 마치 일어나는 일로부터 완전히 자신을 차단하려는 듯이 책상만 쳐다보았습니다. 이제 마일즈는 실제로 일어난 일에 대한 자신의 버전을 체계적이고 자신감 있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일기장 위조, 의도적인 약물 바꿔치기, 그리고 데이비드가 아내의 심리 상태를 이용하여 모든 사람이 그녀의 유죄를 믿게 만들려고 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데이비드는 계속 침묵했고 그의 얼굴은 점점 더 긴장되고 폐쇄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경찰이 자신의 계획의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 모든 것을 그렇게 빠르고 정확하게 폭로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분명히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형사는 데이비드에게 리암, 클로이, 오웬이 어디에 있는지 직접적이고 솔직하게 설명하고 마침내 이 모든 이야기에서 안나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말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대답 대신 데이비드는 갑자기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고 더 이상 어떤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을 것이며 변호사를 요구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가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완전히 잃었고 수사에 어떤 단서도 제공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때 마일즈는 그의 조수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조수는 방을 나갔습니다. 형사는 데이비드에게 협조를 거부해도 수사를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침착하게 알렸습니다. 1분 후 문이 열리고 몇 명의 경찰관이 방으로 들어와 데이비드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는 저항하지 않았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으며 마치 더 이상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듯이 경찰관들의 지시에 순순히 따랐습니다. 데이비드가 건물 밖으로 끌려나가는 동안 마일즈는 이미 며칠 동안 안나 카터의 집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던 캘거리의 감시팀에게 즉시 작전을 시작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제 경찰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행동했습니다. 시간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사건의 전개를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에게 데이비드의 체포가 사건의 결정적인 전환점이라는 것은 분명했지만 긴장감은 가라앉지 않고 오히려 극에 달했습니다. 수많은 증거와 이미 확인된 사실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리암, 클로이, 그리고 어린 오웬이 정확히 어디로 사라졌는가? 아무도 여전히 그들이 살아있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제때 찾을 수 있을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캘거리에서의 작전이 무엇을 보여줄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안나 카터는 그 운명적인 밤에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이해하려는 수사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데이비드의 체포 후 그가 혼자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해졌고 안나의 역할은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데 결정적일 수 있었습니다. 3명의 실종자에게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가? 2017년 11월 5일 아침 경찰관들이 캘거리에 있는 안나 카터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밖에서는 안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문은 안나 자신이 열었습니다. 그녀는 놀랐지만 저항하지 않았고 말없이 경찰관들을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경찰관들은 재빨리 방들을 둘러보았고 2층에서 밝은 스티커와 어린이 그림으로 장식된 문이 그들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안에는 깔끔하게 정돈된 침대 3개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그림과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장난감들이 흩어져 있었고 책상 위에는 공책과 연필이 놓여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평범하고 평온해 보여서 경찰관들은 순간 눈을 의심하며 멈춰 섰습니다. 방구석에는 리암, 클로이, 그리고 어린 오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잘 보살핌을 받고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으며 좋은 상태였습니다. 낯선 사람들을 본 리암은 즉시 동생들 앞에 서서 그들을 보호하려는 듯 했지만 경찰관들의 제복을 보고는 금세 진정했습니다. 경찰관들은 최악의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실종자들은 살아 있었고 보기에는 건강해 보였습니다.
안나는 즉시 나쁜 짓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데이비드가 자신의 아내가 위험해서 아이들을 즉시 데려가 그녀로부터 숨겨야 한다고 설득했다고 말했습니다. 안나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그를 믿었고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을 했으며 자신이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합니다. 그동안 안나는 리암, 클로이, 오웬을 돌보며 데이비드가 브랜든에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평범한 삶의 모습을 만들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일즈 형사가 아이들이 발견되었고 안전하다는 소식을 받았을 때 이 사건을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은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경찰에게 이것은 사건이 더 이상 비극으로 간주되지 않고 공식적으로 납치로 재분류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범인을 찾는 대신 수사관들은 냉혈하게 이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한 사람들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사의 돌파구 이후에도 데이비드가 어떻게 낯선 사람을 설득하여 자신의 가족을 파괴하는 데 도움을 주었는지,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그가 어디까지 갈 준비가 되어 있었는지에 대한 많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체포된 후 안나 카터는 침묵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수사관들에게 데이비드를 어떻게 만났는지, 그들의 관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에 어떻게 연루되었는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안나의 말에 따르면 데이비드는 설득력 있고 끈질겼습니다. 그는 아내가 위험해졌고 현실과의 접점을 잃었으며 리암, 클로이, 오웬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안내게 오직 둘만이 그들을 구하고 아이들에게 정상적인 삶을 보장할 수 있다고 설득했습니다. 안나는 그를 완전히 믿었고 그의 말에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데이비드의 계획이 간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위니펙으로 날아가 차를 렌트하고 크로스로드 모텔 근처에서 그를 기다립니다. 데이비드는 아무도 그들의 출발을 보거나 알지 못하도록 밤에 리암, 클로이, 오웬을 데려와야 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그들을 몰래 캘거리로 데려가야 했고 거기서 그들과 함께 데이비드가 집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후 도착하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안나는 모텔에서 데이비드를 만났고 그는 깊이 잠들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을 그녀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녀는 불필요한 질문 없이 그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 후 모든 것이 지연되기 시작했습니다. 데이비드는 며칠 후에 오겠다고 약속했지만 브랜든에서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계속해서 여행을 미루었습니다. 안나는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하지 못한 채 계속 기다렸고 마침내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대화 중에 안나는 진실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범죄의 공범이 될 것이라고는 분명히 예상하지 못했지만 데이비드의 말을 믿은 것이 실수였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사팀이 그녀에게 거래를 제안했을 때 안나는 거의 즉시 동의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계획의 모든 세부 사항을 완전히 이야기하며 데이비드 젠킨스에 대한 공식적인 증언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에게 이것은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간접적인 단서와 증거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이야기의 처음부터 안에 있었던 사람으로부터 직접적인 증언을 얻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복잡하고 불완전해 보였던 퍼즐이 마침내 명확한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사관들에게 남은 것은 모든 것을 하나로 모으고 자신의 자유를 위해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었던 사람을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수사팀은 이미 그날 밤의 사건을 완전히 재구성했습니다. 9월 2일 데이비드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와 모두 함께 조용한 저녁을 보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미리 사서 아내로부터 숨겨둔 강력한 진정제를 첨가하여 직접 차와 주스를 준비했습니다. 모두가 잠자리에 든 지 몇 분 후 집안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밤 11시경 데이비드는 밖으로 나가 픽업트럭에 시동을 걸고 잠든 리암, 클로이, 그리고 어린 오웬을 조심스럽게 뒷좌석으로 옮겼습니다. 사라는 그 시간에도 잠들어 있었고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집에서 약 2시간 거리에 있는
크로스로드 모텔을 향해 조용히 길을 떠났습니다. 새벽 1시 15분 그는 모텔에 도착했고 그곳에서는 이미 안나 카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도 자신의 차를 기억하지 못하도록 특별히 차를 렌트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재빨리 잠든 리암, 클로이, 오웬을 그녀에게 넘겨주고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다시 한번 설명한 후 즉시 돌아왔습니다. 밤 3시경 그는 농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곳 뒷마당에서 데이비드는 작은 구덩이 3개를 파고 나무 십자가를 세워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은 비극의 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정원용 삽을 들고 의도적으로 아직 약물 효과 아래에 있던 사라의 지문을 남겼습니다. 아침 6시 데이비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잠에서 깨어나 자신의 연극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경찰에 전화를 걸어 충격과 공황 상태를 연기하려 애썼고 사라를 아이들 실종의 범인으로 지목하며 그녀의 유죄를 완전히 확신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것은 어떤 사람이든 이 세심하게 계획된 사건 버전을 믿게끔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안나의 완전한 증언과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 덕분에 그림은 최종적으로 명확해졌습니다. 수사팀은 더 이상 범죄의 메커니즘에 공백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날 밤 정확히 무엇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명확하게 보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완전히 투명해진 지금에도 한 가지만은 이해해야 했습니다. 한 인간이 자신의 이익과 자유를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었는가? 데이비드 젠킨스의 재판은 몇 달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검찰은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모바일 통신 데이터, 재정 서류, 그리고 안나 카터의 직접적인 증언이었습니다. 데이비드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아픈 아내로부터 가족을 구하려 했다는 버전을 완강하게 고수했습니다. 반면에 안나는 자신의 참여를 완전히 인정하고 협력했습니다. 이로써 사건을 재구성하고 데이비드의 유죄를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데이비드 젠킨스는 2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안나 카테오는 수사에 협조한 대가로 조기 석방의 권리가 있는 7년형을 받았습니다. 정의는 회복되었지만 젠킨스 가족에게 일어난 일은 영원히 그들의 삶의 일부로 남을 것입니다. 재판 후 사라 젠킨스는 마침내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그녀가 재활 과정을 완전히 마쳤고 강력한 약물 효과로부터 회복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4달 후 그녀는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법원은 그녀의 신분을 재검토하고 공식적으로 부모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리암, 클로이, 오웬은 다시 그녀의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사라가 스스로 그들을 돌볼 수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가족은 농장을 팔았습니다. 그 돈은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곳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주로 이사하고 새 집을 마련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법원은 데이비드 젠킨스가 그들에게 영원히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젠킨스 가족의 이야기는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판결이 내려졌고 정의는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겪은 모든 일 이후 삶은 결코 예전 같지 않을 것입니다.